지난 이야기, 황금을 찾아 미지의 대륙 탐험에 나선 스페인 신비의 문명 잉카 제국을 정복하라. 스페인의 급작스러운 공격으로 시작된 혈투. 정말 인카는 신비의 문명이에요. 이렇게 언밸런스한 문명이 없어요. 마추픽추를 지을 때 그 엄청난 건축설 반면에 수레도 없고 석기 시대로 살아요. 이게 가능해요? 잉카, 아즈텍, 마야 문명의 가장 큰 특징이 인신공양입니다. 1년에 2만 명 정도의 인신공양을 했어요. 이베리아 반도를 기독교인들의 손으로 되찾아야겠다. 무어인을 완전히 몰아냈죠. 그 과정에서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정말 강성해져요. 드디어 황금의 땅을 찾는 거죠. 테크놀로지 차이가 약 4천 년이 나더라고요.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지 만나는 순간 끝이네요. 잉카 전사들의 팔다리들이 막 어머. 여기다가 이제 대포 때리고 총 쏘고 이게 스페인군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어처구니 없는 살육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거덜나서 황제가 잡히면서 전투가 돼요. 그러면 잉카 제국 끝입니까? 아니죠. 이제부터 이제 스토리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인카 정복전은 이제부터 시작이죠. 스페인의 잉카 제국 정복 전쟁, 그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근데 황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황제가 알죠. 피사로가 뭘 원하는지. 뭡니까? 금이죠. 그렇죠. 맛있으니까. 그러니까 황제가 그러세요. 얘기를 합니다. 필요한 게 금이지. 근데 큰 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 방 안에 금 가득 채워줄게. 그럼 되겠어? 그럼 너네는 물러가는 거야. 그럼 당연히 피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 거죠. 아니 처음엔 오케이. 오케이지. 이만큼 오케이. 근데 사실은 이 우리가 옛날 신분제 사회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시대는요 신분이 높은 사람은 일단 예우를 해요. 하여간 그 자세는 참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깡패 같은 애라도 적국의 왕을 잡았다. 왕은 왕대우. 그럼 왕은 또 예우를 해요. 왕은 절대 안 죽잖아요. 그 예우도 해주고. 우리 삼국시대 때 또 잘 배웠죠. 그쵸. 불악은 온통 불태우고 이러지만 황제라 이런 사람은 함부로 안 죽이고 죽이면 막 반대하고 어떤 그런 마인드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8개월을 포로 생활을 했는데 아무튼 이분 이렇잖아요. 그것도 얘기해보니까 멋있잖아 이래가지고 되게 친해졌대. 이렇게 하면서. 아 친해질 일이에요? 네. 맛있는 금을 자꾸 주니까. 아니 어떤 대우도 잘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실 피사로 집단은 전부 하층 농민이었던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원주민이라고 해도 황제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또 나름 이게 품위가 있고 자기들이 언제 황제랑 같이 밥 먹고 살아갔어? 그렇죠. 근데 이 무슨 말할 때도 다르고 아무튼 뭐가 다르거든. 아 그리고 이분은 자기 손으로 아무것도 안 해요. 떠먹여 주는구나. 뭐 이런 옷도 다 입혀주고 딱 이게 우리가 볼 때 현대인들이 보면 재수없다 싶겠지만 당시에 신분제 사회에 살던 농민들은 이걸 보니까 당연한 거군요. 야 황제는 정말 저런 거구나. 그들 눈에도 뭔가 있는. 뭔가 그랬어 진짜 뭔가 품격이 다르고 인품이 다르고 왜냐하면은 뭔가가 있구나. 그 처절한 피비린내 나는 전투에서도 이러고 계셨으니까 그치. 뭔가 역시 황제는 달라도 달라요. 그 잉카 황제가 옷 입는데도 몇 시간 걸린대. 그게 잉카 황제 같은 경우에는 이 장신구 무게만 한 7, 8kg 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머리에 쓰는 거, 뭐 코 꿰는 거, 뭐 이렇게 이게 다 금이었거든요. 청동이나 이게 한 다 합치면 옷까지 해서 한 7, 8kg 됐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탁 이러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너무 좋은 거야. 옆에서 황제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아 역시 황제는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뿌듯하게 잘 지냈는데 어느 날 이분도 이제 집에 가고 싶으니까 알았잖아요. 이제 얘들 금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거 다 채워줄게. 그랬더니 농담인 줄 알았대요. 제가 이제 우리랑 살더니 그게 얼마나 큰 방이었는데요? 가로 6.7m, 세로 5.2m, 높이 2.4m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스튜디오 요 하얀 요거 정도? 쉽게 말해서 제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인류가 캐낸 금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몰라요. 올림픽 수영장 2개 가득 찰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만큼을 줄 수 네, 있다고요? 그렇죠. 아니 잉카 제국에는 본래 그렇게 금이 그때 당시에 스페인이 약탈해간 금만 지금으로 치면 한 5톤 된대요. 지금 그 금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금은 안 없어지니까. 지금도 대륙별로 봤을 때 가장 금이 많이 묻혀 있는 곳이 남아메리카입니다. 우리 갈래요? 금이 맛있지요. 다 먹어버리니까. 그 나중 얘기인데 그 잉카에서 간 금이 스페인으로 갔잖아요. 네. 금은 변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백 년을 그대로 있다가 스페인 내전 났을 때 러시아가 무기 대금으로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러시아에 가 있어요. 잉카의 금을 맛보시려면 모스크바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 금을 또 중간에 영국 해적들이 마구 털어갔잖아요. 그 영국에 또 상당량이 가 있다가
그 금은 또 미국에 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 최대의 금 보유 국가는 미국입니다. 그래요. 뭐든지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뭐 페루 가봤자 뭐. 아 근데 그러면은 이 황제는 약속을 실제로 지켜요? 이만큼. 그러니까 황금을 이제 주나요? 채워줘요. 채워주니까 피사로 이 일당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약속 지켜줘야지. 그럼 황제도 좀 풀어줘야죠. 그걸 채우니까 와 이걸 채웠네 이게 아니라 이거 채울 정도면 또 하나 채울 수도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욕심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피사로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 그리고 다른 원정팀 이런 애들이 이제 속속 와요. 그러니까요. 바이킹 때 우리 배웠잖아요. 맞아요. 한 부락이 가가지고 저쪽에 갔더니 야 얘네가 돈 이만큼 줬어 자랑을 하니까 다른 부락이들이 뭐 우후죽순 막 왔다.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 근데 이게 사건이 커지는 게 결국 자기 생각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금을 어마어마하게 가져왔는데 사실 그 바람에 잉카에서도 막 그거 해서 다 긁어서 녹이는 바람에 잉카의 전통 예술품이 다 녹아버렸죠. 아이고. 사실 금보다 이 사람들이 훨씬 가치- 사실은 그거 금보다 금 조각상을 그대로 받았으면 이게 훨씬 값이 가치가 한데 훨씬 높았죠. 그 다 녹여버렸죠. 저런 예술품들이 녹아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저것도 그 당시 A급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A급 같은 거는 일단은 스페인으로 건너가서 비싼 가격에 이미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잉카에 있는 금 세공품이 스페인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뒤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뭐야 이거 이러면서. 와 그걸 녹이지 않았으면 수백 수천 배 금액이 됐을 텐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 금 세공품에 루비나 사파이어 같은 보석이 촘촘히 박혀 있는 게 많았어요. 푸른색 사파이어가 쫙 둘러져 있고 막 금만큼 많이 박혀 있는데요. 아 이건 만약에 저걸 지금 어떤 금은방 가서 시세로 한번 쳐보면 네.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예요? 저 단순히 금은방만 가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수천만 원 이상의 금액일 것 같은데 문제는 수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치. 저 잉카 제국의 저 조각 유물. 가격으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뭐 곤장 같은 거 마키후아트리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그냥 막대기에다가 끝에다가 흑요석이라고 해서 그거 박아놓은 거예요. 뾰족한 돌 네. 아니면 요즘 말로 유리 조각 박은 그게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바다에서 상어 잡히잖아요. 그럼 상어 이빨도 거기다 꼽아놓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원시 시대 무기였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기는 기술 수준이 낙후돼 있는데 저 세공 기술 보세요. 뭐 어떻게 이건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아니 왜냐면 아까도 말 정복 전쟁을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나 전술이 그렇게 발달할 게 없는 거야. 이게 제국도 두 개가 있었고 서로 싸웠으면 할 텐데 그렇지. 내가 먼저 각성을 한 거예요. 야, 저 가만히 놀고 있는 애들 점령하자. 그니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쳐들어온 거거든. 그러니 너무 쉽게 정복하는 거야, 이걸. 곤봉으로 계속 때려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실 때려주는 게 또 하나가 좀 잔인한 얘기긴 하지만 우리 전에 왜 줄루 전쟁 했잖아요. 네. 그 줄루 왕국을 만든 사람이 샤카 줄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가능하면 많이 안 죽이고 정복하는 게 최선이고 정복한 다음에도 또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로 때려 죽이는 걸 좋아해요. 내가 항복할 거야! 라고 하면은 그만 때려. 네,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나한테 절할 때 째려봤어. 그러면 경호원들이 우르르 달려가서 거기서 때려 죽여요. 그럼 또 몇 시간 걸릴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공포와 테러로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때려 죽이는 방법은 많이 죽일 필요 없죠. 한 명만 죽이면. 공포심이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잉카의 무기를 보면 사실 전쟁 무기는 단시간에 빨리 죽이는 게 전쟁 무기인데 잉카의 무기는 전쟁 무기가 아니에요. 그걸로 쳐서 우리 유리 조각하고 몽댕이로 때려서 사람이 한 명 죽이다가 지치지 진짜.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었으니 스페인군한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근데 너무 이제 세공품이 아깝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왕이 원하니까 그 대단한 제왕이 원하니까 금을 채워줬단 말이죠. 그럼 이제 피사로가 풀어줘야 되는데 욕심을 부렸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여기서 이제 사건이 터지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지금 자기 문명으로 보잖아요. 네. 금을 어마어마한 금을 넣고 나니까 얘들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스페인에 가서 금을 한번 그렇게 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민중 분기나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 온 잉카 애들 이거 혹시 덤비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자기들은 전혀 덤빌 마음이 없어 잉카 사람. 근데 이 생각이 드는데 생각이 들면 루머가 와요. 잉카가 지금 대군이 벌기에서 우리한테 쳐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황제를 죽여버려요. 아이 뭔 죄야 그 아저씨는. 야
약속도 다 지키고 할 거 다 했는데. 나중에 그 헛소문을 알고 피사로도 되게 미안해하고 어머. 놀라고 심지어 그 처음 아타우알파 만났을 때 말 달렸던 장군은 어떻게 이 고귀한 황제를 죽일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왜요? 그다음부터는 피사로 하고 막 절규하고 그랬다는. 네가 그러니까 농민 출신이지 막 이렇게 된 거야. 자기도 농민 출신이다 그러면 할 건 아니지.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자기 내부에서 생긴 그런 판단 때문에 엉뚱하게 아타우알파를 죽여버리는데 어머. 이게 뒤에 사건이 점점 더 커져요. 왜냐하면 아타우알파를 죽여버리는 바람에 네. 새 황제를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잉카가 또 네 분이었거든요. 아타우도 자기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가 찾아와서 나 황제 시켜주면 도와줄게. 아 스페인의 피사로를 찾아가서 그렇죠. 둘이 연결이 돼가. 그러니까 걔도 이런 조건을 내가는 거죠. 나 역시 이 방에다 금을 채워줄 수 있어. 너 금 좋아한다면서. 아, 그래서 어처구니 없게 이게 사건을 낳아가지고 가볍게 잉카 제국을 접수하고 200명의 스페인 군대가 황제의 동맹국이 되면서 잉카의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조금 허무하기도 하네요. 하여간 한마디로 배후 세력이 돼. 배후 세력이 돼서 잉카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냥 황제가 쟤들 원하는 대로 다 해줘. 그리고 쟤들한테 땅도 줘, 재산도 줘, 부하도 줘, 다 나눠주고 이렇게 돼서 괴뢰 정권이 잉카 제국은 아직 살아있는데 이 스페인의 200명이 잉카 제국의 상층부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의 정복 전쟁이라든지 이런 전투는 이제 끝나겠네요. 정복했으니까. 그러니까 황제를 새로 옹립했고 그 황제가 자기네들의 꼭두각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게임은 여기서는 일단 네. 첫 번째 게임은 끝난 거죠. 그럼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잉카 제국에. 첫 번째 상황은 끝이라는 건 두 번째 상황이 있다는 건가요? 그럼요. 이 이름이 망코 잉카인데 그때 되게 젊었어요. 10대인가 20대 초반인가 그랬거든요. 18살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사실 그래서 뭐 근데 이때는 막 40대면 보통 다들 죽고 그랬을 수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서 됐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제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 통치술 뭐 이런 게 없어요. 여기 똥폼 잡는 거 하고 사람들은 내 말만 잘 들어 뭐 이런 이상한 어떤 착각만 갖고 살아요. 그래서 쟤들이 또 자기 부하라고 생각했대 이 사람은 스페인 애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쟤들 이렇게 해서 쟤들 군대도 쓸만하고 그러니까 쟤들을 잘 활용해서 이 제국을 지배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쟤들 원하는 건 다 줘라. 그래서 이제 막 주기 시작했지. 근데 얘들도 뭐 권력 잡아본 애들이 아니고 피사로가 동생 4명하고 같이 갔는데 얘들이 다 뭐 22살, 24살 그랬어요. 그러니 뭐 갑자기 들어가서 금 줘 그러면 금 주지. 여자 줘 그러면 주지. 이거 거의 아나무인이 돼버려요. 마구 달라고 해요. 나중에 힘들어 죽겠는 거야. 아무리 금이 많아도 그렇지. 너무 달라고 그러니까. 근데 뭐 주고 그러다가 좀 싫어 그러면 멱살 잡고 흔들고 그 망코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얘들 나한테 왜 이러지? 이제서야. 좀 빨리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좀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그러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행동 거지를 보니까 이거는 이대로 가다는 위험하겠는데라는 생각을 분명히 많고도 아무리 어리지만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진짜 사고가 터지는데 잉카 황제도 부인이 뭐 셀 수 없이 많은데 그렇겠죠. 얘들도 재밌는 게 황후는 한 명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황후는 자기 친누이거나 그 사촌 정도니까 근친혼을 해요. 근데 피사로의 막내 동생이던 곤살로라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그 왕비를 설마? 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뭐 없을 놈이죠. 그게. 이게 뭐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주 예쁘다 하면 수염 뽑는다고? 아니 어떻게 왕의 부인을? 그러니까 내가 여자 원하는 대로 줄게. 이쁜 애 마음대로 골라잡아. 난 싫어. 제한이면 안 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얼굴 비슷하게 생긴 여동생을 또 갖다 줬어요. 근데 또 들통이 났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그 왕비를 데려가서 데려가요. 그러니 이 잉카 황제도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더 이상은 내가 얘들하고 못 살겠다. 그래서 탈출을 해서 군대를 조직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게 반란이라고 해야 맞나요? 반란이라고 하면 안 되나?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이제 드디어 이제야 잉카 시작이 제 2차 대전이 이제 풀어지네요. 네, 역쿠데타가 이루어진 거죠.
어찌 보면 잉카 입장에서는 이제 좀 단단히 준비한 상태일 그렇죠. 거고 우리가 앞서서도 들었지만 사실 수적으로는 압도적입니다. 잉카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결과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때 네. 또 스페인군의 최대 무기가 여기서 위력을 발휘합니다. 또 뭐야? 질병입니다. 하긴 거기서 또 오랫동안 있었으니 또 한 번 천연두가 모든 잉카군들을 휩쓸어 버립니다. 이 천연두라는 게 사실 집단으로 있을 땐 이게 전파 속도가 정말 무섭거든요. 이게 아무리 20만이라고 하더라도 천연두 한 번 집단에서 퍼지기 시작하면 채 일주일에 안 걸립니다. 망코의 군대가 20만 명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이쪽 한 200명 되지 않았나요? 200명도 안 되죠. 그리고 사실 이 사건이 벌어진 게 피사로는 그때 리마에 가 있었어요. 한때 수도였는데 이 리마라는 도시가 스페인 사람들이 세운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도시를 세우고 한참 개척하고 있었고 이 원래 잉카의 수도였던 쿠스코는 동생들한테 맡겨놨었거든요. 근데 이 동생들이 사고를 친 거죠. 피사로하고 이 동생들하고 나이 차가 30년 나요. 그냥 요즘 말하면 얼라들한테 맡겨놓고 갔더니 이것들이 그냥 정말 대형 사고를 친 거예요. 근데 20만 명이면 아까 뭐 말씀 뭐 했었지만 아무리 몽둥이라고 해도 아무것도 없이 주먹만 갖고 한 대씩만 쳐도 1000명이 한 대씩 치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200명이 채 안 되는 이 병력이 야전에서 이들하고 싸운 게 아니라 네. 대포하고 총 가지고 그 보통 도시 성벽 아니나 이런 데서 숨어서 계속해서 교전을 했었고 그 당시 잉카 망코가 이게 전술을 사실 두 개로 나누는데 20만을 모아서 장군 하나를 줘서 리마랑 쿠스코랑 굉장히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서로 소식 연락이 안 됐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중간에 군대 하나를 매복시켜가지고 리마에서 구원부대가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정확히 196명인가 남아 있었는데 얘들을 포위해서 이제 전멸시킨다는 이제 두 가지 전술을 썼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쿠스코를 공격하는데 쿠스코 도시 위에 그 요새 하나가 있어요. 지금도 쿠스코 가면 남아 있는데 그게 어떻게 쌓은 거냐면 마추픽추의 축소판처럼 그렇게 계단형 피라미드예요. 네. 3층으로 되고 위에 지금 없어졌지만 탑 같은 게 있는데 그 요새를 점령하고 밑에서 이제 계속 몰려드는 거예요. 네. 그 전투는 치열하게 벌어지는데 일단 아까 우리 한번 당했잖아요. 이 잉카에도 스페인 검한테 네. 근접전을 안 해요. 그 요새가 잉카인들이 그 요새를 세울 당시에 어떤 개념으로 요새를 세웠냐면 10명에서 1000명을 막을 수 있는 요새를 세우는 그런 식으로 세웠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 요새를 스페인군이 기술적 차이가 4000년 나는 스페인군이 거기를 요새에 있으니까 근데 정말 잉카의 아까 언밸런스 얘기를 했는데 그런 엄청난 건축을 하는 애들이 투석기는 못 만들어요. 아우, 답답. 그러니까 고구마 근접전을 먹는 못 하니까 이제 근접전은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주로 이거 돌멩이로 하는데 그것도 좀 이만한 돌멩이가 날라왔으면 스페인군이 아작이 났을 텐데 계속 요게 날라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거 있죠. 왜 다윗과 골리앗 할 때 다윗 썼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비슷한 거. 그러니까 수천 개가 날라오는데 당시 스페인군의 강철은 그냥 강철이 아니라 이 중세 십자군하고 다른 요즘 막 특수관 강철. 완전 강철이었고요. 그거 스페인. 그냥 퉁퉁퉁 맞으면서 얘네 뭘 자꾸 던지냐. 그러니까 땡땡 뭐 어마어마하게 날라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방패로 가리고 막는데 간단히 말하면 잉카군 4,000명이 죽는 동안 스페인군은 5명이 전사합니다. 그것도 우연히 주로 이제 덥다고 마스크 벗었다가 여기 한 대 맞고 이런 건데 그 정도로 난장판이 나요. 물론 피사로의 동생 후안이라고 앞에서 싸우다가 얘가 전사하니까 이제 사령관급을 하나 잃기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4,000대 5명이 뭐예요. 아직 191명이 남아있네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동안 잉카 제국이 정말 많은 인신공양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인신공양을 당했던 수많은 부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얘네가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하게. 약 3만의 군대가 모여서 배후를 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0만이냐 600만이냐 그러는데 그 많은 중에 원래 잉카는 10만 명밖에 안 돼요. 네. 우리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얘기했지만 우리는 너무 민족 개념이 비슷해가지고 그쵸.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완전히 남이라니까. 엄연히 다른 나라. 그래서 사실 말도 안 통해요. 예, 말도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비슷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뭐 한국, 중국, 일본처럼 완전히 다른 그렇죠. 그 10만 명을 모았는데 통제가 안 되는 게 말이 안 통해요. 그리고 그거를 지배하는 어떤 장교 행정 체제도 없어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스페인군의 무서움을 아니까 근접전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투의 포기 행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인해 전술로 가셨어야죠. 인해 전술로 가서 이쪽에 희생이 있더라도 그렇죠. 완전 뭐 사람의 바다에 빠뜨려서 죽였어야죠. 근데 무서움을 한번 알고 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1000배 가까운 병력인데 그래도 사실은 이쪽이 승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도 안 통하고 조직도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체계적으로 던지지 못하고 멀리서 던지다가 스페인 한 50필 정도, 그러니까 30필 정도 말이 있었대는데 기병이 한번 치고 지나가면 막 밀리고. 근데 왜 아까 기자님이 결국에는 결정적인 무기 전염병, 소년두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전염병 때문에 모두가 다 끝이 난 건가요? 전염병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긴 그러나 했어요. 전염병은 수를 감소시킨 거고 전투 자체는 스페인군이 결국 승리해요.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에 찔린 격이네요. 예. 왜냐면 전투적으로도 스페인한테 패하고 그러다가 뒤에서 반란군 덮치고 천연두까지. 더 황당한 거는 그 던지는 돌을 깎아서 잉카 사람들은 하여간 시간이 남아도는지 깎고 이런 건 잘해. 그래서 딱 해서 던졌는데 아무 돌이나 던진 게 아니에요. 네. 그 만들어 놓은 돌이 다 떨어진 거야. 그러면 안 싸워요 또. 이제 안 싸워요. 탄약이 떨어진 거야. 아, 안 싸워요? 예. 좀 귀여운 면도 없잖아. 있는 것도 같고. 좀 귀엽다고 말하기엔 너무 귀여운 건 아니고 좀 처절한 거죠. 처절한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뭐 야간에 좀 기습도 하고 뭐 이런 거. 아 그것도 참 안 해. 잉카 얘네 부족 전통에 밤에 안 싸워요 절대. 그러니까 순수한 예, 건가요? 아침밥을 먹고 가서 낮에 해가 떠 있는 동안 쿨칸이 비춰주시는 해가 떠 있는 동안 싸우고 밤에는 사탄이 나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자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몇백 년 전에 이탈리아 분 같은 느낌인데요? 아침에 모닝커피는 먹어야 되고. 그 얘들이 또 재밌는 게 지관이 죽으면 포기해. 아, 근데 장군은 또 앞에가 싸워야 된대. 그러니까 몽둥이로 때려잡는 시대고 옆에 경원이 있으니까 장군이 앞에 있어도 아무 탈이 없는 거야. 근데 스페인군하고 싸우다가 총 한 방에 거꾸로져요. 그래서 자기들도 금속 갑옷을 만들어요. 오. 그게 뭘로 만드냐면 금하고 은하고 구리로 만들어. 우와. 돈이에요, 돈. 갑옷까지는 못 만들고 이렇게 네모나게 앞에다 아니 흉판을 만들어 근데 붙이는데 그거 강철검으로 찌르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금하고 은하고 구리는 주먹으로 쳐도 들어가요. 대박. 그다음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답답하다. 나름 그들도 갑옷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코코넛 나무 열매 네. 줄기 같은 거를 기름에 절였다가 말려서 그걸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게 훨씬 낫겠네요. 예. 사실상 이거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흑요석 날촉이 있는 화살을 막을 수 있을 정도였단 말이에요. 이걸 믿어 의심치 않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금판을 하나 더 대는 거죠. 전투 우지가 그냥 아마 더 빨리 죽을 거야. 탁 찌른 다음에 잡아. 이렇게. 이게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맞아요. 정말 문명의 차이라는 것, 이 지식의 수준의 차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게 느껴지네요. 문명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떤 테크놀로지의 차이라고. 여기서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잉카군이 전술적으로 잘만 했으면 상대가 안 되는 건데 그 증거가 뭐냐면 쿠스코를 공략하는 부대가 있고 중간에 매복 부대 있어서 리마에서 오는 구원 부대를 잡는 네. 한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이 잉카의 유명한 장군이어서 역시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는 거죠. 말의 약점이 뭘까? 말이요? 겁이 많다. 산에서 약하거든요. 산비탈에서. 거기가 내리막을 못 불안정해져요. 내려간다. 아니요, 오르막. 오르막을 잘못 올라간다. 그래서 오르막길로 유인한 다음에 말 쓰러뜨리고 해서 구원 부대를 거의 전멸시켜요. 잉카의 최초의 승리죠. 그래도 몇십 명 안 되는데 전력의 3분의 1이에요. 정치력이. 그럼요. 그리고 이겼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쵸. 우리가 스페인하고 싸우는 할 수 법을 있다. 찾아냈다. 여기서 망쿠가 또 사고를 쳐. 이겼다 그랬더니 그래? 그 우리 임진왜란 할 때 바다에서는 우리가 이기고 뭐 육지는 왜군이 강하다는 단순 이분법으로 그럼 바다는 아무데나 가면 우린 다 이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건 똑같이 리마를 공격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복해 있다가 말을 쓸 수 없는 약한 지형으로 끌어당겨서 이겨야 되는데 멀쩡하게 도시를 공격하라고 하니 10만 명이 갔다가 그냥 이렇게 해서 정말 20만 명을 모아서 순식간에 스페인 군대를 쫓아낼 것 같았던 잉카의 반격이 허무하게 끝나버려요. 쿠스코는 10개월의 포위전 끝에 수만 명이 점령 못하고 리마에 가서 10만 명이 전멸해버리고
그 결과 잉카는 이제 완전히 중심지를 잊어버리고 망코는 이제 전쟁의 3단계로 접어드는데 그제야 전술을 깨닫고 빌카밤바라는 비밀의 도시 속으로 숨어들어서 게릴라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잉카가 스페인한테 대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술이 게릴라 전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다 잃어버리고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전쟁의 3라운드는 잉카의 이제 마지막 최우세 저항 세력을 스페인이 제거하는 이 과정이 잉카 전쟁의 3단계죠. 좀 타산지석이라고 그거 좀 보고 쟤들이 도대체 뭘로 싸우는 거지 하고 연구만 했어도 근데 그 수준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하긴 하는데 너무 늦었던 거죠. 아니면 너무 빨리 무너졌거나. 나중에는 화승총도 쏴요. 뺏어졌어요. 뺏어서. 근데 화약 이렇게 해서 쏘는 것까지는 배웠는데 네. 총알 장전하는 법을 못 배워가지고 쏘면 버려. 아니요 이렇게 해놓고 하면은 총알이 그냥 굴러 떨어져. 총알이 굴러 떨어진 다음에 펑 하는 거야. 이렇게는 안 했을까 몰라요. 왜 안 되지? 또 이렇게. 그럼 이제 옆에 쳐다보고 야 이거 봐봐. 봐봐 왜 안 되냐 막 이렇게. 마치 고구마를 먹은 듯한 답답하면서도 말씀을 듣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이런 아쉬움이 계속 남습니다. 이게 현대적인 시각에서 봐서 그런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역사를 알아야 하고 좀 미래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인물 탐구 시간입니다. 잉카 문명을 정복한 콩키스타도르가 바로 피사로인데 앞서서 저희가 이제 또 들은 얘기로 추측을 해보면은 잔인한 인물로 좀 평가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오늘은 이 피사로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의 눈이 멀어 고대 문명 잉카를 무참히 짓밟은 스페인 탐험가 프란시스코 피사로. 자 저희가 뭐 얘기를 듣던 중에 피사로는 농민 출신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농민 출신인데 이런 탐험을 할 수가 있었나요 그때 당시에? 피사로는 스페인에서 제일 그 가난한 농촌 지역 출신이에요. 그 나중에 피사로 탐험대들이 되게 그 지역 출신들이에요. 아하. 그런데 피사로는 그냥 농민은 아니고 네. 그 지역에 나중에 뭐 장군까지 됐다나 기병대 대위였다나 하여간 귀족이 있었는데 그 귀족하고 그 하녀 사이에 태어난 사생아였어요. 그래서 그 귀족의 집에서 자라지 못하고 정식 아들로 인정을 못 받으니까 이 일반 서민들하고 같이 자라다가 그래도 조금 도움은 그건 모르겠지만 네. 하여간 그래서 어릴 때는 되게 고생을 똑같이 컸어요 농민들하고 사생아하고 하니까 결국 이런 사람들이 출세하는 군대밖에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가서 군인이 됐죠. 근데 재밌는 게 아즈텍을 멸망시킨 코르테즈가 피사로라고 육촌지간이에요. 코르테즈도 한 60km 떨어진 데서 살았대요. 그래서 한 집안이 중미와 남미의 문명을 멸망시킨 또 역사의 희한한. 근데 이때 농민들이 그러니까 이베리아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농사 지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다 군대로 네. 가고 싶어. 그 코르테스나 이 피사로는 쉽게 말하면 용병이긴 용병이었는데 약간 조폭 기질 있는 조폭 기질에다가 약간 사기꾼 기질도 있는 그런 용병이었어요. 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만약에 스페인 정규군이 왔으면 이들하고 어떻게 좀 다르게 잉카 제국을 대했을까? 잉카 제국이 지금도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진 않지. 아니야, 그렇진 아니야. 그렇진. 만약에 정규군이 왔어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래요. 일단 이게 잔인해질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뭐 잔인한 걸 변호하는 건 아니지만 전 근대 전쟁에서 잔인한 행동은요 기본적으로 보급이 안 돼요. 아니 얘들은 지금 태평양 건너오거나 피사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코르테즈 근처로 가느라고 파나마로 가거든요. 거기서 한 20년 넘게 고생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잔인하다 나쁘다 인격적인 비난은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개인의 노력과 어떤 성취라는 부분을 보면 피사로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고 어떤 리더십이나 어떤 용기 어떤 사람 다루는 능력 이런 건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엄청나게 노력해서 파나마의 실력자가 돼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 회사를 차리고 팀을 짜서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잉카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노력하는 과정은 굉장히 센데 중요한 거는 군대가 가면 어떻게 보면 더 심했죠. 왜냐면 보급이 안 돼요. 스페인에서 가져다 먹을 거예요. 파나마에서 가져다 먹을 거예요. 잉카에서 갖다 주잖아요. 황금 갖다 달라면 갖다 주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 주게 하기 위해서는 전투를 벌이면 포로를 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 보급에 대한 문제점 중에 가장 컸던 게 뭐냐면 화약이었어요. 그 화약을 현지에서 조달해서 써야 되는데 워낙 현지가 습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질 좋은 화약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나중에 좀 화승총을 좀 안 쓰게 되는 그런 현상도 잠깐 동안은 일어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완전히 이제 스페인 정부에서 대규모 원정이 와서 식민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때는 그때부터는 뭐 큰 상관이 없었지만 그 전 과도기에서는 잠깐 화승총이 전면적으로 안 쓰였을 때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 탐험을 갈 때는 거의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가고 한 몇 달 안에 이걸 발견을 못하면 파산이에요. 그러니까 마을에 가면 이제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운 말로 야 여기 뭐 이런 돌 없냐? 이게 아니고 무조건 불 지르고 잡고 막 찔르면서 답이 안 나오면 진짜인가 보다. 딴 마을 가고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잔인해지는 거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황금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고 분명히 황제도 그렇게 죽였으면 잉카인들에게는 얼마나 잔인하게 굴었을까. 근데 이 그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한테 엄청 잔인하게 했어요. 그래요? 이거 아까 인신공양 못 보셨어요? 오히려 스페인 사람들 중에는 이런 잔인한 행동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특히 그 수도원 사제들, 아까 사제들도 같이 왔었다고 그러잖아요. 사제들이 그 장면을 보고서 경악을 하면서 피정복자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꼼꼼하게 기록을 해서 이걸 보고를 해요. 교황청 같은 데다가. 이거 얘네들 사람이 아니다. 이거 빨리 나가야 된다. 네, 피사로가 몰락하는 것도 그 보고서가 컸어요. 그것도 정의감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네. 제가 거기 가서 사람 무자비하게 죽였다. 건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스페인 국왕이 저놈 죄인이니까 빼고 내부하를 넣어야지. 하여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참 세상에 그런 건데 어쨌든 그 원주민 편에 섰던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기록하면서 스페인군이 잉카 사람들한테 못되게 군 것만 적었다고요. 잉카가 정복하는 10만이 1000만을 점령하면서 벌였던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타우알파 집안은요 형제에게 다 죽여요. 그러니까 얘들은 도대체 사람 아까운 줄은 몰라. 아니 근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서 10만의 잉카가 1000만을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반감을 가진 자들도 많았고 반란이 일어나서 배후를 공격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스페인 이 피사로 쪽 그 군대가 가면서 오히려 이들과 친화적으로 하려 했던 부족들도 많이 있었겠네요. 사실 아즈텍의 선례를 보고 한 거거든요. 아 이게 원주민 사회가 이런 구조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 아즈텍 잉카 같이 하려다가 안 하는 중에 하나가 너무 비슷해서 하다 보면 너무 많이 헷갈려요. 원주민들 간의 어떤 분열, 사회의 어떤 초기 단계 성격 이런 걸 다 해서 지배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 잉카 사람들도 보면 어떤 정복자들이 폭력을 한다는 거에서 너무나 당연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공분이 안 생겨요. 우리가 한민족이다. 그렇지. 예, 그러면 어느 나라가 들어와서 어느 도시 하나를 학살했다. 그럼 우리는 다 들고 일어날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쟤네가 재수가 없었네. 이렇게 될. 쟤는 그래야지 예전에 옛날부터 신에 대한 게 좀 안 좋았어 이러면서 자기네들만 살면 된다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초기 대응은 잉카하고 아즈텍하고 약간 달랐지만 결과는 사실 똑같았거든요. 맞아요. 아까 쿠스코 공방전 때도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사실은 잉카하고 가장 사이가 나빴던 부족 하나가 아예 이 집단은 용병으로 스페인 부대에 들어오는데 정말 헌신적으로 싸워. 스페인 군대 앞에서 자기들이 먼저 가서 맨몸으로 돌 치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정말 사회가 이런 것이다라는 걸 이해해야 돼. 또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노예들이 있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아프리카에서 여기까지 노예로 잡혀왔으면 분노하면서 내 차라리 원주민하고 들어가서 저들하고 싸워라 그럴 것 같죠. 원주민한테 제일 악명 높아요. 아프리카에서 원주민 사회라는 게 아프리카 흑인들이었었거든요. 아즈텍도 똑같은 게 뭐냐면은 가장 사이가 안 좋은 부족을 먼저 찾아가서 스페인제 창하고 칼 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돌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 조상이 당했던 원수를 갚는다. 신의 힘을 빌려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학살당하고 하면 물론 당연히 분노하고 그러지만은 뭐랄까 아직은 또 순진한지 한 번 정복을 당하면 그리고 워낙 거친 사회 살아서 그런지 그걸 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도 좀 우리 상상하고 다르게 잘 따라가. 이 잉카가 그대로 무너진 게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싸우면 되는구나 이렇게 대처를 하면 되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각인이 생기면서 게릴라 전술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후의 전세 상황이 조금 뭔가 좀 새로운 게 있나요?
빌카밤바라는 도시를 세워요. 이제 진짜 저항 거점이 되는데 빌카밤바. 예, 여기가 이제 신비의 도시. 예. 어. 당시 스페인 사람들한테도 신비의 도시였고 이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도시가 잊혀져가지고 네. 빌카밤바라는 그것도 재밌잖아요. 마지막 왕조가 들어가서 그렇죠. 스물다섯 비밀의 도시. 그리고 왠지 그거 털면 뭐 아직도 뭐 있을 거기에 것 또 같고. 금이 많이 있을 있다는 것 소문이 같고. 나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지금도 그 남미 쪽에는 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고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것들이 지금도 많은데 있어요. 발견되고. 그럼 뭔가 거기 들어가서 세웠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 빌카밤바를 또 찾아라 그래서 당시뿐만 아니라 20세기에서도 이게 최고의 엘도라도였어요. 그 이후에 아직도 못 찾았어요? 죽어라고 찾았죠. 그래서 스페인이 이거 찾기 찾으려고 시작했네. 수많은 탐험가들이 들어가고 하다가 그래서 찾은 게 마추픽추예요. 아, 그래요? 안데스 고산지대에 숨겨져 있던 잉카 제국의 도시 마추픽추. 하늘과 맞닿아 있어 태양의 도시로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는 신비의 도시. 1911년 미국인 하이럼 빙엄에 의해 발견, 세상에 알려졌으나 그 정교한 도시 건설의 비밀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채 신비의 도시로 남아있다. 마추픽추는 잉카 멸망하던 그 시절에 제일 처음 발견됐던 곳이 아니에요? 예, 그때는 안 발견. 스페인 사람도 몰랐죠, 그거. 사실 마추픽추는 스페인 사람이 타지 않은 도시예요. 빌카밤바를 찾아서 탐험가들이 헤매다가 정말 그 끔찍한 산 꼭대기에 있는 그 도시를 발견해낸 거예요. 아, 처음 알았네요. 그러니까요. 마추픽추는 잉카 제국이 있던 곳에 스페인이 들어와서 멸망시켰던 그 흔적이 아니라 못 찾은 잉카였군요. 많이 착각을 하고 있죠. 그거 찾으러 올라갈 때 정말 아무도 안 믿었대요. 그 위에 있다. 이미 고산 산꼭대기까지 와서 무슨 집 한 채, 양치기 집 한 채 있는데 저 위에 이상한 게 있다고 그러는데 하도 고산이니까 말도 안 안개가 된다. 덮여 있고 한 명은 안 간다고. 나중에 정말 죽을 때까지 후회하는 거지. 안 간다고 그래서 간다는 사람만 올라갔는데 거의 수직절벽을 이렇게 잡고 올라갈 때.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수직절벽. 수천 메터 산에서 이걸 기어 올라가면서 이 위에 도시가 있어요. 그럼 믿을 사람이 누가 그러니까요. 있어요? 지금도 그거는 못 믿을 것 같거든요. 거의 약간 과장해서 얘기하면 도시가 수목 한계선 바로 밑에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이유가 딱 하나래요. 사람이 황금에 미치면 상식을 그러니까 보통은 하늘에 무슨 공중도시가 떠 있는데 그걸 찾자 그러면 아무도 안 믿는다는 그쵸, 거야. 그쵸. 그러든지 말든지. 근데 그 안에 황금이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일단 상식을 포기하고 찾아다닌대. 코르테스가 자기 부하들을 독려할 때 가장 자주 써먹은 방법이에요. 부하들 중에 상당수가 고국을 돌아가길 원했었거든요. 근데 그래 알았어 그럼 내일 좀 돌아갈까 이렇게 해놓고 그럼 밤에 누가 나 슬쩍 시키는 거예요. 그럼 야 옆 동네 금 있다. 그럼 애들이 그것만 털고 가자. 금에 미친 병이라는데 그건 헛게 보이고 판단력 상실하고 금광병.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은 말이 안 되는데 기어 올라갔더니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도시가 거기 가득 차 있어요. 저는 마추픽추가 당연히 뭐 스페인에 의해서 멸망했으니까 지금 흔적밖에 안 남아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지금까지도 이걸 누가 세워서 왜 없어졌는지 아직도 몰라요. 어. 예, 사실은 이놈 마추픽추는 캐면 캘수록 의문투성이에요. 근데 멋있잖아요. 산 꼭대기 사람이 그러니까요. 닿지 않는 곳에 엄청난 도시가 있다. 이게 정말 잉카의 최후의 거점이구나. 정말 환상을 마구마구 자극했는데 아닌 거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조금 역사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게 이미 수도를 뺏기고 수십만 명이 전멸하고 쫓겨서 게릴라전을 해요. 과연 그런 멋진 도시로 올라갔을까? 도시를 세울 여력이 없었겠죠 사실. 여기서 사실 충격적인 건데 다들 그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했죠. 근데 잉카는 원래 고산지대에 살던 사람이거든요. 네. 잉카 왕국은 원래 그렇게 덥지 않아요. 4,000m 네. 고산 오히려 춥죠. 많이들 덮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더운데 싫어해요. 그런데 스페인군한테 쫓겨났어요. 어디로 갈까? 결국 험하고 남이아저는 살기 힘든 곳으로 도망가요. 마추픽추와 같은 신비의 땅이 아니라 지금까지 전혀 가지 않던 자기들이 살지 않던 험한 땅으로 가죠. 아이고. 어디겠어요? 열대우림으로 가요. 정글로. 네, 그래서 정글로 들어가는데 결국 빌카밤바가 300년, 그러니까 20세기 후반에 나중에 발견이 돼요. 발견이 됐어요? 마추픽추보다 다음에 발견되는데
거기를 찾았더니 원주민들도 안 사는 동 땅이에요. 북쪽 아마존 쪽도 자꾸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더워지는 데다가 낮은 데로 내려오면서 또 계곡 깊숙하죠. 근데 얼마나 습하겠어요. 거기가 열대우로 덮여서도 안 보였고 원주민들이 저긴 사람 아무도 안 산다. 거의 못 살아. 거기를 뚫고 들어갔더니 돌로 만든 이게 수풀에 덮인 돌로 만든 도시가 차려졌죠. 아이고. 그게 빌카반거였어요. 최후의 저항은 좋은 곳을 버리고 극단적으로 험한 곳이라서 죽을 고생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말고도 잉카 제국의 최후를 함께한 뭐 다른 부족들도 있지 않을까요? 잉카의 최후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잉카의 멸망. 다른 부족은 가세를 안 해요 이제. 멸망과 동시에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제는 순간에. 그냥. 그래서 대단히 비참하죠. 일단 금이랑 금은 거의 다 털리고 거덜났고. 잉카 그 원주민들이 유럽으로 노예로 팔려가기 시작합니다. 아주 비참하게.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스페인의 식민지로 남아있게 되죠. 그 리마가 페루 북부에 있는 스페인의 식민지 도시 리마가 바로 이제 오늘날의 페루의 수도가 되죠.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어차피 야만으로 살던 나라 우리가 문명을 전해준 것뿐이다. 좀 거칠게는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세 시대나 제국주의 사상에 대한 그 전쟁들을 배우면서, 그러니까 무작정 그것을 비난하고 싫어하는 것만이 좋은 자세는 아니다라는 걸 또 배웠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뭐 결코 그 식민지비 이거를 미화하는 건 아닌데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앞선 시대에 스페인에서도 하층민들은 사실 똑같이 살았거든.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회가 험해요. 그리고 그런 험한 것에 대해서 좀 적응하고 살죠. 제가 그걸 미화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시대였고. 그런데 이제 피사로 집안은 비극으로 끝나요. 그래요? 예, 피사로는 거기서 총독으로 살았는데 리마의 총독으로. 뭐 엄청난 연봉이 얼마였더라. 뭐 상상할 수 없는 금을 세금으로 받아서 본국에 보내고 그 중에 일정 부분을 자기 총독 그러니까 커미션을 계속 떼는 거. 그게 세무조사 월급이에요. 안 들어갔어요? 네? 세무조사 안 들어갔어요? 거기 세무서도 자기 밑에 총독인데 있는데. 총독 우리 저 했잖아요. 옛날에 그 총독은 3권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주는 것도 자기가 조금 조절해서 줄 수 있을 뿐더러 나머지 수탈을 또 얼마나 했겠습니까? 같이 갔던 200명은 다 스페인 최고 부자들이에요. 아니 잠깐만, 그러면 비참한 최후가 아닌데요?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살았지 자기. 네. 그런데 자기 동료가 한 명 있었어요. 알마그로라고. 젊은 시절에 같이 고생했. 진짜 파나마에 같이 와서 20년 동안 같이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하필 그 잉카 정복할 때 자기는 딴 데 가가지고 좀 몫을 많이 못 챙겼어요. 아하. 20년 우정이 깨지는 거지 뒤늦게 와서. 야 나도 여기 공헌했지 않냐. 근데 너 없었잖아.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싸움을 벌였다가 잡혀서 죽어요. 그러니까 20년 우정도 황금 앞에서 막 웃을 때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있어요. 자기가 잘 살면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사실은 평화 시대가 유지가 되는데 그게 요만한 거 아끼려고. 탐욕이 탐욕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피사로가 원래 가난하게 살았는데다가 워낙 자기는 고생 많이 했잖아요. 수십 년을 정글에서 고생하다 부자가 되니까 엄청나게 짰대. 그래서 사실은 둘째 동생이 스페인으로 돌아가면서 그래요. 동생 얘기 궁금합니다. 그 저기 뭐야, 황제 부인 달라고 막 쪼르고 막. 동생이 넷인데 네. 한 명은 스페인으로 돌아갔다가 네. 재판에 걸려요. 왜요? 거기서 했던 가혹행위 잘못. 했다고. 그래서 감옥에 20년형을 받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바람에 그 동생만 살아나와요. 제명해 죽고. 피사로는 암살당하고. 동생 하나는 쿠스코 공방전 때 전사하고. 그 왕비를 뺏었던 이 문제야. 예. 곤살로. 그 녀석. 야가 하여간 4권 다 치는데 네. 형이 죽고 나니까 네. 자기가 총독이 되거든요. 네. 근데 피사로가 죽었으니까 스페인 국왕은 신났지. 자기 부하를 보내서 총독으로 너무 총독으로 준 거야. 너무 억울하잖아. 제가 한 게 뭐 있어? 왕한테 반란을 일으켜요. 스페인 왕한테 반란을 일으켰다고요?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이제 진짜. 금은 모든 걸 멀게 한다니까. 자기가 가진 병력이 200명도 안 돼. 네. 아무리 바다 건너 있대지만 스페인이 가진 군대가 얼마예요. 근데 왜냐면 20만 하고도 싸워봤거든.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네. 스페인 국왕이 한 게 뭐 있냐. 말이야 맞는 말이지. 여기 우리가 다 개척하고 우리 피땀으로 싸운 동네인데 스페인 국왕은 저기서 우리 금만 받아먹다가 이제 우리까지 다 가져가려고 한다. 싸우자. 그랬더니 처음엔 의차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오니까 부하들이
어디로 붙겠어요? 어디로? 아 그럼요. 그래서 그냥 저쪽으로 흑요석 들고 있는 사람들하고 싸울 땐 할만했지. 근데 우리하고 똑같은 갑옷과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온 본대가 왔는데. 근데 진짜 나쁜 놈이잖아요. 그게 나쁜 나쁜 애예요. 놈인데 왜 심정이 또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 전쟁사를 하면서 저희가 항상 많이 배우고 많이 반성하게 되는데 누군가를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되고 그 똑같은 상황이 되면 과연 지금의 현대인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아니 정말 이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나쁜지 잘못된 행동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나쁜 놈 좋은 놈으로 나눈 이번을 정말 고쳐야 돼요. 제가 잘못했어요. 행동 이건 잘못된 정책이었다 이건 훌륭한 정책이었다 이렇게 가는 거지.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저렇게 나쁜 사람이 왜 좋은 일을 했다고 그러냐. 사람 누구나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잘못된 일도 해요. 그러니까 심정이 이해가 참 가요. 그렇죠. 저 같아도 이제 또 막 해놨는데 스페인 왕이 야, 응? 아웃 이렇게 하면 이건 참을 수가 없죠. 그래도 저 같으면 조금만 주세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잉카가 이래서 망했어요. 잉카가 계속 정확하네. 자, 근데 어쨌든 오늘의 역사는 재미도 있었고 뭐 웃을 일도 있었고 좀 슬픈 일도 있었지만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게 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단 한 가문에 의해서 남미를 호령하던 두 개의 거대한 문명이 멸망을 했습니다. 오늘의 전쟁사에 대해서 두 분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사회가 발달하는데 균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우리 세계에서 어떤 사회적 갈등이 나는 나라들을 보면은 결국 제국주의 근대화를 했다거나 어떤 문명의 격차가 크다거나 이 언밸런스한 것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언밸런스한 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언밸런스한 걸 인정하고 빨리 메꿔야만이 사회가 올바로 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언밸런스를 더 언밸런스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서구의 문명이다, 이것이 우리의 문명이다, 이거를 나누는 게 아니라 과연 지금 우리 상황에서 어떤 것이 최적의 밸런스냐,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냐, 이거를 빨리 찾아가는 문명이 성장하는 문명이고 네. 이 언밸런스를 그냥 갖고 가는 문명은 고통을 겪고 그거를 또 조장하게 되면은 망한다. 이게 역사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다큐멘터리 전쟁사를 하면서 잉카 아즈텍인들이 대단히 미개했다고만 생각하는데 이들은 사실 그렇게 미개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기술적인 언밸런스가 있었을 뿐이고요. 특히 이들은 자체적인 어떤 뭐 완벽하진 않지만 어떤 글자 체계도 있었고 그다음에 기록 체계도 있었고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글자와 그림을 가리키고 역사도 가리켰던 어떻게 보면은 어느 면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기록이 잘 남아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스페인한테 그렇게 가혹한 공격을 받았을 때 그 기록을 시로 남긴 게 있어요. 그 시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우리가 세웠던 그 하얀 성벽 옆에 빨간 꽃이 피고 또 하얀 꽃이 핀다. 빨간 꽃은 우리들의 피였고 하얀 꽃은 우리의 뭐 골수다. 이런 문구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복민의 시선에서 보는 것 또한 피정복민의 시선에서 보는 것 그 두 가지를 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장 가슴에 와닿는 얘기는 격차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와 뭐 기술의 격차,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격차가 잉카와 아즈텍을 명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 뉴스에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소득 격차가 가장 심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잉카와 아즈텍이 멸망한 이유가 어떤 격차의 심화라고 한다면 우리도 꼭 이 역사에서 좀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전히 황금이 맛있으십니까? 저는 일단 맛있는 건 맛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유럽의 최대 강성국이자 영원한 라이벌. 영국과 프랑스에서 무려 100여 년간 이어진 혈투. 전후 유럽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100년 전쟁. 실제로는 영국이 프랑스의 상대가 안 돼요. 영국 인구가 400만이고 프랑스 인구가 3,200만이에요. 프랑스 군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건너가서 군대를 피해 다니면서 빈 도시를 털어요. 이게 전술이에요, 이게. 프랑스 기사들은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우리 천하무적이다. 인간 탱크. 저거를 우리가 굳이 작전 계획을 짜야 되냐.
이러면서 일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롱보한테 프랑스가 아주 큰 콜을 다칩니다. 갑옷을 그냥 뚫어버리니까 프랑스 역사상 가장 좋은 별명을 가진 왕이 나와요. 선량왕 장. 아, 장. 더 굿이죠, 더 굿.